자, 여러분들, 비금융, 자산,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투자 설계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총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장은 이제 부동산 상담을 위한 이제, 사전 준비 쪽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장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제 1장이 여러분들 전체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기초적인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2장은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제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국토부의 이제 주요 정책 발표, 사항, 활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우리 제3장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이론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형별 투자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주택이라든지 상가, 토지 등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실무 또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더 준비를 하시는 파트가 제3절 경매, 공매, NPL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NPL보다는 여러분들 경매, 공매 쪽이 시험 문제에 좀 등장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제4장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개념적인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쪽 이제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우리가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제1장 우리 이제 차례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페이지입니다. 제1절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이란 토지의 정착도는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뜻한다라고 해서 아니 부자, 움직일 동자, 우리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우리는 부동산이다. 반대의 개념은 동산이 되겠죠,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리고 건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우리 개념 정리에서, 첫 번째, 이제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이라고도 하는데, 물리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들도 부동산의 복합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개념 정리할 때, 우리 이제 복합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 파트에서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물리적 측면. 물리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자연, 환경, 경관, 토지의 지질, 형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유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간, 위치, 지형지대, 환경 등 자연 조건과 실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입김이 작용한다라는 거 하죠. 사람들의 활동이 좀 작용하는 인공적인 조건으로는 우리 이제 측량 같은 걸 하죠. 그리고 시공 설계 이런 눈으로 다 보이는 이런 측면을 우리는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측면. 자,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제학적인 의미의 부동산을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무형적인 측면에서의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의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의 경기순환, 수요 공급 및 이에 따른 가격 등을 논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죠. 자산, 생산 원가, 이런 부분들, 가격, 수요, 공급, 이런 부분들 눈으로는 안 보이는 그런 정의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무형적 의미의 이제 부동산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에요. 자, 협의의 부동산과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자, 법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죠. 다른, 이렇게, 물리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의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뭐 할 말이 많아요. 그죠? 명확하게 뭐뭐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뭐 두루두루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은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영토, 국민, 주권, 영토,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공적 개념의 부동산을 생각할 때는 공법상의 제한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사법에 해당되는 민법과 공법 관계의 구속을 다 받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는 민법 99조 1항에 규정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와 동조 제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를 통해서 정의내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자, 부동산 이외의 것들을 우리는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동산의 정의를 안 내렸어요. 부동산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 아니면은 동산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 말장난 문제로 출제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민법상 그죠? 동산을 제외한 것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죠? 부동산을 먼저 정의를 내려놓고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것들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민법상의 정의를 내린 이 부동산의 정의를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자, 그러면은 협의가 있으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은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건물 등은 등기돼서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소유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등록증, 그죠? 등록된다는 얘기 있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광업권이라든지, 광업재단, 어업권이라든지, 어업재단,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기 등록되는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죠. 자, 개념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보니까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며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여기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 등록되니까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2번 보니까 준부동산에 예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임목,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기계, 건설기계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선박은 모든 선박이 아니에요. 20톤 이상의 선박이다라는 거. 20톤 이상의 선박만 대상이 된다. 20톤 미만은 우리가 등기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운행도 가능하다. 준부동산으로 안 본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어업권, 광업권은 되는데 영업권은 준부동산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메모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임목이에요. 임목. 나무란 얘기 있죠? 나무는 여러분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등기된 임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된 임목. 자,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 그 정착물과 관련된 협의의 부동산과 조금 차이점이, 임목과 관련된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토지랑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에 부합된 또는 합체된 정착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토지랑 별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가 거래되면은 그 정착물이라고 해도 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토지랑 함께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독립된 정착물은 건물이 있겠죠. 따로따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농작물,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토지랑 별도로 거래가 되죠, 여러분들. 정착돼 있지만은 토지랑 별도로 거래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됩니다.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등기된 우리가 나무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게. 또는 나무 표피를 살짝 벗기고 거기다가 색인을 해놓은 거죠. 자, 이런 것들 따로 거래된다. 토지랑 별도로 따로 거래되는 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부합된 정착물로는 뭐 담장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토지랑 함께 거래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된 정착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단에 내려오시니까 그림 1-1이 있죠. 자, 1-1에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 그리고 정착물에서는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라고 되는데 이 종속 정착물이 부합된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거기 독립된 정착물 3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3가지 건물,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농작물,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자, 광해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할 때 이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것들에서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의미의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5페이지 여러분들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 부분도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자, 우리 표 1-1에 자,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 방법이에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거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시가 됩니다. 외부로.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냐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거 누가 등기돼 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을 사람들은 100% 신뢰하느냐? 혹시 아버님 건데 아들 명의로 등기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이 약간 좀 틀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공신력은 부동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등기가 됐다라고 해도 공신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거라고 믿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건 바로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권리, 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거기 마찬가지로 등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고, 자, 점유의 이전이죠. 넘겨주면 되는 거죠. 건네주면은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무주물 귀속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인이 없는 거, 부동산은 이제 국가 소유가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점자가 우리 우선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뭐예요? 과거에 유물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에 우리 문화재로 등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점자가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제한물권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한물권을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크게 보면 소유권이 있겠죠. 물론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권과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래 이제 권리란 얘기죠. 자, 본권만 먼저 보면은 점유권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본권에는 여러분들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은 뭐냐면은 내가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권리를 바로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사용 수익이라는 얘기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유권인데 이런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물권. 제한하는데 자, 우리 사용 수익을 제한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우리 처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보물권. 즉, 사용 가치를 제한한다. 여기 처분은 교환 가치를 제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종류를 보면은 용익물권은 여러분들 우리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떤 토지의 권역을 우리 뭐 통행이라든지 물을 인수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세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내 소유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이 용익물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유치권이래. 유치권, 그리고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저당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는 거, 그렇죠? 만약에 은행에서 우리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은 그 담보된 그 물건을 우리 경매를 통해 가지고 처분해서, 그렇죠?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받는데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제한하는 물건이 바로 담보물권이죠. 자, 우리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공사라는데 이제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맡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의 건설 비용이 됐는데 우리 땅 주인이 돈을 건설 대금을 지불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건물에 눌러 앉아 있으면 됩니다. 유치. 그죠? 눌러 앉아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법정 유치권, 법에서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고요.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금은 식빵, 뭐 시계, 뭐 아주 명품 이런 것들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바로 질권이겠죠. 이거는 동산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인정하는 우리가 제한물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5가지다라는 거예요. 요거 빼고. 그렇죠? 이렇게 5가지.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한물권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 자, 담보물권 중 저당권, 유치권이 가능하고 용익물권은 모두 가능하다. 야,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 중 유치권과 질권이 가능하고 용익물권은 모두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유치만 하면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니까 부동산과 동산 모두 인정됩니다. 동산도 인정될 수 있다. 유치권은. 자, 다음 여러분들 취득시효와 관련된 부분 보죠. 자, 우리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소유로 되지만은, 그죠? 과거에는, 지금은 뭐 국가 소유로 되는 경우가 없고요. 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미등기 상태라고 하면은 20년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요. 동산은 10년의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물론 선의인 경우는 또는 등기된 경우에는 그 취득시효가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동산과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거 차이점. 특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공신력이 인정되느냐 여부, 그리고 이 제한물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표 1-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 쪽 보죠. 자, 위치, 용도, 수명과 관련돼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땅은 여러분들 밭으로 해도 되고요, 논으로 해도 되고요, 집을 지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자, 토지는 계속 가죠. 우리가 삼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속성, 계속 간다라는 물리적인 의미의 부동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동산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동한다. 그리고 용도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판서하는 용도밖에 못 쓰죠. 휴대폰은 전화,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제한된 용도로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부동산은 가치가 크고요. 자, 시장 구조가 추상적인 시장으로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불안정한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 관련돼서는 추상적 시장은 맞지만은 차별화, 구체화가 가능하고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동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두 여러분들 추상적 시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 시장은 우리 밖에 나가서 시장 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우리 장터 무슨 시장이라는 골목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눈으로는 보여요. 그죠?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도 거래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또는 물리적, 비물리적 이런 시장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상성을 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동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법률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은 자,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동산과 부동산과 관련돼서 자, 등기냐 점유냐 그리고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용익물권의 설정 그리고 질권의 설정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6페이지 가셔가지고 부동산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 자, 3-1에 보니까 부동산의 권리 범위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우린 민법에서 규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의 물권은 여러분들 우리가 본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라고 보니까 자,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우리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상이니까 여러분들 무한대로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정당한 범위까지예요. 그리고 하는 여러분들 땅 밑에까지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 정도는 팔 수 있어요. 그런데 파다 보면은 저 밑으로 파다 보면 광물이 나올 수가 있죠. 이 광물은 여러분들 광업권, 그렇죠? 이거는 자기 소유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하수 정도까지만 소유권으로 이렇게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얘기들을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2의 토지의 특성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이제 출제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가번 보니까 자연적 특성이 있고요.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나번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우리가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적 특성에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오셔서 첫 번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부동성. 못 움직인다라는 거죠. 못 움직인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정이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일반 재화는 위치 이동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이동할 수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고요. 이는 또한 다른 지점의 토지와는 최소한 그 위치에 따른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길, 사거리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땅과 여기에 있는 땅, 영속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지만은 그렇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 땅과 이 땅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땅은 양쪽 면의 도로에 다 접하지만 이 땅은 한쪽 면만 접하고 있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땅값 차이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성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죠.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임장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장활동. 즉 뭐예요? 그 장소에 임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저기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가져오면 안 돼요. 내가 가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증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증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증가시키지 못해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적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가는 못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기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뭐 이런 시기가 됐다라고 해도 밑에 있는 절대적인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 간척지 이제 매립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인위적으로.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건 인문적 활동에 해당되는 거지 절대적 자연적 의미의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종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한정된, 그렇죠?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정된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집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부증성이다. 자, 우리 두 번째 줄 나오죠. 즉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이 신축성이 있게 신축성이 매우 낮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부증성으로 인해서 가격 변화에 대한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가격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격과 우리가 수요량 공급량. 자, 가격이 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많은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는 반대 관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뭐 이럴 때는 수요량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가격이 오르면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안 산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많이 산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는 공급은요. 공급은 가격이 오르면은 비싸니까 많이 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안 팔 거예요. 공급 곡선은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공급 곡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맞겠지만은, 자, 우리 여러분들 토지는 여러분들 증가시키지 못한다라고 됐습니다. 그죠? 부증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공급량은 절대량이 이렇게 공급 곡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절대량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 곡선. 따라서 여러분들 가격이 만약에 시장에서 올랐다, 그렇죠? 올랐다라고 해도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증가시키지 못한다.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한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1% 올랐을 때 공급이 1%보다는 못 오른다, 못 증가된다. 이게 바로 비탄력이에요. 탄력은 1%보다 더 많이 우리가 공급된다. 이건 탄력적인 걸 얘기하고 우리가 1% 똑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탄력도가 1이다라고 봤을 때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토지라는 것은 절대량,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량은 절대 못 올려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영속성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속성. 그 말은 뭐예요? 감가상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땅이었고요, 지금도 땅이고요, 내년에 다음 세대에도 땅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속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대도, 지금 현 세대도 그리고 미래 세대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장기적인 의미에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러분들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자, 그 말이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개별성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봤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토지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분도 다르고요. 그리고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태양이 비치는 그 각도도 다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이란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다른 토지랑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비대체성의 성질을 갖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5번에 연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접성. 그 말은 뭐예요? 옆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지 토지가 중간에 단절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단절되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연접성, 연속적으로 인접되어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합병과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합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내 땅이 크면은 나눠서 쓰는 거고 내 땅이 작으면은 옆에 있는 우리 땅을 사서 한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또한 토지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토지의 이용 결과가 다른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 및 공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뭐예요? 붙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외부 효과. 자, 우리 땅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뭐 상가 건물을 짓고요. 여기도 이제 상가 건물을 잘 졌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한옥집을 짓고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거 모양새가 안 좋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잘 있는 사람들은 이 외부의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외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 뭐예요? 조화스럽지 못하죠.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5가지가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좀 몇 문제씩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장난 문제로 약간 틀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시면은 아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말장난 문제로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인문적 특성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그렇죠. 또 하나의 땅 가지고 우리가 생산 용도로 쓸 수 있고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공장 용지로 쓸 수 있고 많은 용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용도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주인, 소유자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토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증가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가격도 계속 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그쵸?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그 토지의 이용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 또는 사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에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2번 보니까 이용의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필지의 토지를 이용하면은 그 영향이 당해 토지 내에 국한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좀 전에도 봤죠?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모든 경제 행위가 다소의 외부 효과를 가지기는 하지만 토지는 연접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공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사용할 때는 좋은 용도로 그리고 주변의 이용도에 맞춰서 조화롭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공간의 부조화 문제 또는 여러분들 이 외부 효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뭐예요? 연접성, 물리적 측면의 특징 중에서는, 자연적 특징 중에서는 연접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 때문에 발생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보니까 이용 결과에 대한 경직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직성. 자, 우리 토지 이용 결과의 경직성은 결합성, 내구성, 고가성의 3가지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말로 합니다. 밑줄 좀 쳐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한번 토지 이용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다른 토지로 이전시키기 어렵고 변형이라든지 포기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시간적 부조화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가역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역성. 되돌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토지가 이제 매립지로 쓰레기장으로 계속적으로 썼어요. 이거를 정상화시키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토지가 있는데 생산 용도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밭으로 그죠? 거기다 농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올리겠다. 이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건물을 올려놨어요. 지하까지 다 구조를 만들어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 다 뜯어 고쳐가지고선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만들겠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액의 그죠?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활동, 그리고 콘크리트,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고, 한번 세팅되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게 바로 경직성, 비가역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경직성, 비가역성이 이제 시간적 구조화예요. 외부 효과라든지 연접성은 여러분들 공간적 구조화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네 번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가변성을 갖는다. 뭐예요? 지금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가 됐죠.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지방도시일 뿐이었어요. 오히려 지방 도시라기보다는 지방 읍내 이 정도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적 사람의 행정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수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도. 자, 이처럼 여러분들 그 한 토지라는 것은 사람의 우리 입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위상, 그렇죠? 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게 위치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위치의 위상이 변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내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토지와 관련된 특성 봤으니까 건물과 관련된 특성을 이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건물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여러분들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계속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건물은 똑같은 건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건물은 다 계속 다닥다닥 붙어 있지는 않죠. 떨어져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은 약간 좀 다르다라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영속성, 다음 페이지 생산 가능성, 그리고 동질성.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교재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생각들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부동산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토지의 특성, 건물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8페이지 부동산의 분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차시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